안녕하세요. 팔로우미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기본편에 대해서 웨비나를 진행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강진아입니다. 오늘 웨비나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개념을 살펴본 이후에는 클라우드에서 인프라 구축 시 고려해야 하는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멀티존을 활용해서 이제 서버 단의 가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데모 시연에서는 멀티존을 활용해서 서버 가용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실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 접속을 해서 설정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먼저 클라우드에서 인프라를 구축하셨을 때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전이라는 것은 국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한국 리전 외에 홍콩, 일본, 싱가포르,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미국 서부 리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생성할 국가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바로 리전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6개의 리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상에서 파란색 점으로 표기된 게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리전들이고요. 초록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오픈할 글로벌 리전입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글로벌 리전은 저희가 전용선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존은 뭐냐면 그 리전 안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리전 안에는 여러 개의 존으로 구성이 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제 한국 리전 안에 이제 멀티 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존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존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계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availability 존, 이게 하나의 멀티 존, 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존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방식을 멀티존이라고 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구축하셨을 시에는 이런 멀티존을 활용을 하셔서 하나의 존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존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이런 고가용성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보시면 이제 가이드 문서상에 이제 각각의 서비스별로 이제 멀티존을 구성 가능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명기를 해 놓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로드 밸런서라는 서비스가 이제 하나의 존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요. 네, 로드 밸런서는 보시다시피 어떤 존에 종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살펴볼 예정이지만 이제 로드 밸런서는 이제 서로 다른 존에 배치되어 있는 서버와 바인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트래픽을 서로 다른 존에 배치되어 있는 서버로 트래픽을 라우팅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로드 밸런서 외에 내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셨을 시에 이러한 멀티존이 고려되어 있는 설계를 하실 시에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실제로 멀티존 존의 종속적인지 아니면은 리전의 종속적인지를 좀 살펴보시면은 아무래도 인프라를 설계하실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리전과 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리전과 존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때 어떤 식의 포인트를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설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일단 6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리전, 그 다음에 존 안에 인프라를 구축하실 텐데요. 인프라를 구축하셨을 때에는 보시다시피 가용성, 성능, 신뢰성, 확장성, 관리성, 비용
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셔서 구축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용성이라 함은 시스템이 중단 없이 계속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충족시키는 구축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상에서 구축하시는 어떤 시스템 혹은 인프라가 요구하는 그 사항들이 충족되는가, 그리고 적절한 용량으로 클라우드 인프라가 구축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백업과 보안 안정성이라는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백업은 어떤 서비스의 장애나 오류 혹은 휴먼 에러라고 하죠. 잘못된 조작 등으로 인해서 데이터나 정보의 손상에 대비를 하였는지를 보는 관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 내부적으로 백업 대상에 대한 백업 정책을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한 백업 정책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백업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네, 보안 안정성.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이제 보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안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레이어, 즉 인프라 레이어별로 여러분들이 보안 서비스를 적용을 해서 보안 안정성을 높였는가라는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확장성입니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는 인프라를 유연하게 확장하시고 축소할 수 있는 유연한 인프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용자 트래픽이 증가하거나 줄어들 때 인프라가 확장 혹은 축소돼서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리성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는가라는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비용 측면은 이제 확장성과도 사실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인프라를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제 비용을 아무래도 절감보다는 내가 인프라를 정말 필요한 만큼만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셨는지, 그리고 고려해 보셨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각각의 제가 6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살펴보았고요. 그럼 각각의 6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가용성은 시스템이 중단 없이 계속 서비스가 가능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일 지점을 없앴는지, 그래서 이중화 구성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하나의 구성이 아니라 이제 두 벌씩 운영함으로써 하나의 인프라가 혹시나 장애나 기타 이유로 운영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프라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성능 부분은 아까 적절한 용량 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스템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적절한 용량을 산정하시고 운영하시는가라는 부분을 성능 측면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성능에 보시면 적절한 용량 산정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특히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이관하실 시에는 내가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에서의 그 용량 산정 기준이나 뭐 서버의 스펙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 산정을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절한 용량 산정을 위해서는 일단 클라우드의 유연한 인프라 확장성을 고려하셔서 내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만 좀 구성을 해두었다가 이제 뭐 외부의 트래픽,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뭐 금요일 저녁에 많이 몰리더라라고 하면은 그런 특정 시간, 뭐 금요일 오후 7시에는 미리 서버를 확충해 놓는다던가 라는 식으로 이런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용량 산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정을 하시면 정말 이게 적절한 용량인지를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도록 뭐 앵글라이더라던가 아파치 벤치마크 툴과 같은 어떤 웹 서비스 단에 이제 부하를 발생시킴으로써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지 테스트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용량 산정을 한번 해보시고 실제 서비스를 오픈하시기 전에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마 이런 적절한 용량 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어떤 트래픽이 몰릴 때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모니터링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성능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이제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리 장애 사항을 감지하고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특정 리소스, 예를 들어 서버에서는 뭐 CPU나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과 같은 어떤 리소스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임계치를 설정하시고 그 임계치에 도달을 했을 때는 관리자에게 SMS나 이메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뢰성은 이제 백업과 보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백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백업 대상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백업 정책이라고 하죠. 어떤 백업 주기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백업을 수행할 것인지 등 이런 백업 정책을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백업 정책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백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런 백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백업과 파일 백업에 대해서 저희가 증분 혹은 전체 백업을 수행해 드리는 백업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 혹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인프라를 구축하시고 이제 백업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이런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에서의 보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의 이제 보안은 아무래도 온프라미스 대비 취약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주시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아이아스, 파스, 사스 단에서 저희가 책임지는 영역, 그 다음에 고객님이 책임지는 영역을 딱 구분을 해놓았고 보시다시피 하드웨어 단, 즉 어떤 버추얼 머신이나 기타 가상화된 자원이 올라가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온프라미스 환경 대비 나는 그 하드웨어 위에 올라가 있는 인프라 자원들에 대해서만 사실 보안을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이전 온프라미스 환경 대비 내가 보안에 대해서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 상당 부분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뭐 침입 탐지, 접근 제어, 인증 권한 관리 등 이제 다양한 보안 카테고리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뭐 온프라미스 대비 클라우드는 보안상 취약할 거야 라는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클라우드 인프라 각각의 레이어별로 이제 매핑되는 보안 서비스들을 적용을 해준다면 안전하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베이직 시큐리티에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 베이직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모든 고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 단에는 간단한 보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인프라에 대해서 보안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계 최고의 보안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 보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서비스가 많은 부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확장성. 클라우드 인프라를 조금 유연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오토 스케일링은
외부에서 트래픽이 몰릴 때는 이제 서버를 좀 늘리고 다시 트래픽이 줄어들 때는 서버를 줄임으로써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유연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인프라를 유연하게 관리하실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비용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인사이트라고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클라우드 인사이트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설정한 오토 스케일링 정책에 의해서 서버를 이제 확장해야 돼라고 하면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 이제 서버를 확장함으로써 리소스의 캐퍼시티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오토 스케일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오토 스케일링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하나는 알람 방식으로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CPU 사용량이 80% 이상 5분 지속되면 서버를 늘려줘 라는 식으로 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운영 중에 서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CPU가 80% 5분 지속이 됐다. 즉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그 오토스케일 아웃 정책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은 서버를 증가시키고 또 축소 정책에 의해서 서버를 반납시키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디맨드 방식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즉시 스케일 아웃을 시키고 싶다거나 하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즉시 이제 서버를 확장시키거나 줄어들게 설정하실 수 있는 게 온디맨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케줄링 방식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예시처럼 예를 들어 내가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퇴근 시간이 7시에 많이 몰리더라 라고 한다면 미리 금요일 오후 6시에 서버를 2대 확장해줘 라는 식으로 스케줄링 방식, 즉 어떠한 패턴이 있다면 이런 스케줄링 방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관리성. 이 관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수행을 해야 되지, 어떠한 항목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지, 라는 부분이 좀 막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데이터로서 수집을 해야 되는 항목들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디스크 사용량이라던가 메모리 사용량, 뭐 데이터베이스 동시 접속 수, 그다음에 웹서버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웹서버 동시 접속 수와 같이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지표들을 정의를 하시고 그 지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표들에 대한 값을 수집하고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이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통보 알람을 받아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포트 감시라던가 뭐 프로세스 감시, 디스크 사용량, 뭐 읽기 평균값, 그다음 메모리 수합 사용량, 특히나 이제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뭐 핑페일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알람 통보까지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사용량, 특히나 디스크가 풀이 나면 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이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 담당자에게 SMS나 이메일로 통보 알람까지 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비용이죠. 네, 보시다시피 시간별로 요구되는 사실 컴퓨팅 리소스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가장 피크치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보니 가장 피크치를 중심으로 서버의 사양을 정하시고 이제 구비를 하실 텐데요. 그렇게 구성을 하시다 보면 보시다시피 이런 그레이 영역, 즉 사용되지 않은 리소스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인프라를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인프라를 운영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클라우드의 유연한 확장성을 고려하셔서 인프라를 설계해 주셔야지만
클라우드의 어떤 비용 효율적인 측면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구축하셨을 때 고려하셔야 되는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멀티존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서버의 고가용성을 어떻게 유지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데모로 저희 콘솔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모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 콘솔상에서 서버단의 고가용성 유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ncloud.com에 들어오시면 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네, 프로덕트 앤 서비스 화면에 보시면 이제 VPC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VPC는 이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논리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수 있는 서비스이죠.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VPC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VPC부터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PC 생성을 누르시고요. VPC 이름은 KR 인프라로 하고 대역은 10번대 대역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네, VPC 생성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VPC가 생성이 되게 되면 저희가 진행할 다음 작업은 이제 네트워크 ACL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ACL은 서브넷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 이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허용이나 거부 정책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이제 디폴트는 all permit 방식입니다. 네, 일단은 간단한 데모 용도이기 때문에 네, 룰은 따로 설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허용, 차단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디폴트로 all permit이기 때문에 네, 네트워크 ACL은 따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ACL까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브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넷은 서로 다른 존에 배치되어 있는 서브넷을 각각 하나씩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국리전 같은 경우에는 가용존을 저희가 KR1, KR2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KR1에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KR2에 하나 만듦으로써 네, 서로 다른 멀티존을 활용한 서브넷 배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는 KRPub 서브넷 1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KRPub 2로 서브넷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존에 있는 서브넷 2개를 네, 만들어 두었고요. 그러면 이제 서버를 만들 준비는 다 끝이 납니다. 네, 서버를 만드실 때에는 네, 이렇게 VPC와 서브넷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init 스크립트라는 거를 설정을 해놓았어요. 이 init 스크립트는 서버가 만들어질 때 최초 1회 실행되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뭐 아파치라던가 뭐 PHP와 같이 네, 필요 패키지들을 서버 생성 시에 네, 자동 설치되도록 스크립트를 만들어 두었고요. 그다음에 ACG는 서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적용이 돼서 이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매니징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용할 IP와 포트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ICMP에 대해서는 다 허용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80 포트에 대해서도 any open. 그 다음에 22번 포트는 제 IP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네, 아웃바운드는 모든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모두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네,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버에 적용할 스크립트와 그 다음에 서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적용할 ACG까지 설정을 완료하였고요. 네, 그 다음에 서버를 배치시킬 네, VPC와 서브넷. 그래서 저희는 가용성 유지를 위해서 KR1에 있는 서브넷에 한 대 서버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KR2존에 있는
존에 서버 한 대를 만듦으로써 멀티존에 의거해서 가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P는 자동 구성, 그 다음에 이니스크립트 선택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인증키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접속할 루트 패스워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키입니다. 그래서 인증키도 저장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서 서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적용할 ACG까지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서버 생성까지 해줬고요. 보시면 서버 한 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KR1존에 있는 서브넷에 있는 서버를 만들었다면 이번엔 KR2존에 서버 한 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서브넷은 KR2존에 있는 서브넷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서버 이름 넣어주시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자동 할당도 되시지만 보시는 화면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도 가능하십니다. 공인 IP도 서버 생성 시에 자동 할당되도록 설정 가능하시고요. 동일하게 스크립트 넣고 인증키는 아까 받아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인증키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서버 생성해 주시고요. 그럼 서버 2대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은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서 이 2대 서로 다른 존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드 밸런서를 만드실 때는 보시는 화면처럼 로드 밸런서 전용 서브넷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로드 밸런서를 배치시킬 서브넷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프라이빗으로 해주셔야 로드 밸런서 전용 서브넷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도 멀티존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KR1존에 하나, KR2존에 하나 이렇게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도 멀티존 구성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완료해 주었고요. 로드 밸런서를 배치시킬 서브넷까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는 타겟 그룹 생성입니다. 이 타겟 그룹은 로드 밸런서에 바인딩할 서버를 정해 주시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PC 선택을 해줬고요. 저희는 HTTP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스 체크는 30초로 일단 디폴트 값으로 다 설정을 해주었고요. 바인딩할 서버는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2대의 서버를 바인딩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성 눌러주시면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기 전에 그 해당 로드 밸런서에 바인딩할 서버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로드 밸런서 이름은 KRLB로 해보겠습니다. 부하 처리 성능은 일단 가장 작은 규모인 스몰로 할 거고요. 보시다시피 로드 밸런서를 배치할 서브넷을 멀티존에 배치시키실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미 2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고요. 리스너는 HTTP 80 포트. 그다음에 여기서 타겟 그룹.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2대의 서버가 바인딩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로드 밸런서 생성을 위한 준비가 끝이 나고요. 보시다시피 로드 밸런서는 접속 도메인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메인으로 접속을 해서 서버가 아까 보시면 이니스크립트에 의해서 이제 아파치도 설치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간단한 웹페이지 소스를 다운로드 받도록 해놨거든요. 한번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고 로드 밸런서가 해당 서버로 잘 접속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잘 접속이 되는 것 같죠? 접속이 완료된 걸 보셨으면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한번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클라우드 인사이트라는 서비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서버라는 항목을 눌러주시면 서버에 대한 다양한 대시보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사이트는 가장 좋은 점이 여러분들이 임계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SMS나 이메일로 알람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가 만든 2대의 서버에 대해서 알람 설정을 해보는 부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타겟은 이 2대의 서버다라고 해줬고요. 그럼 이제 감시 항목을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감시 항목을 한번 설정하는 부분을 클라우드 인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에서 굉장히 다양한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보 알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뭐 CPU Utilization Average에 대해서 설정을 해볼게요. 네, 보시다시피 임계치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지속 시간, 그 다음에 알람의 어떤 레벨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80% 이상 1분 지속되면 알람을 받도록 설정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설정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나시면 다음 버튼을 누르면 누구에게 알람을 통보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통보 대상자 그룹을 설정을 해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SMS나 이메일로 통보 알람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통보 알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실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이제 통보 알람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데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가장 먼저는 서버 생성을 위해서 저희가 VPC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브넷 구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존에 서브넷을 만들었고 그 각각 서로 다른 존의 서버를 만들었고요. 그 각각의 다른 존에 배치되어 있는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고 바인딩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모니터링 서비스인 클라우드 인사이트를 통해서 주요 리소스에 대해서 어떻게 통보 알람을 설정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른 웨비나를 통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